론. 론은 우리가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의 중론, 성의식론, 론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알고 있는 이제 론어도 그 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한문경전의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 책을 지었는가가 이제 처음에 첫 소절로 들어옵니다. 나 혼자 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니 이 문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나 혼자라면 안 썼을 텐데 맺은 우리의 인연으로 우리 지금 정치를 보니, 우리 종교의 교단을 보니, 우리 사회의 구조를 보니 이런 혼돈이 있고 힘들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런 글을 쓴다. 이것만 보더라도 불교라는 전통에서는 시다르타가 경전의 권위만큼이나 논설을 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말한 것인데요. 반면에 서양을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 시절이나 와서 써졌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2000년 전에 일찌감치 개인이 책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썼다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불교는 썼다고 개인이 썼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유학만 해도 자기가 자기 글을 쓰면은 사문난적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기껏 사서 가지고 반복하고 그런 것들 조금 떠올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주인공 하면은 대답을 좀 해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된다라는 인내천, 내가 하늘입니다. 놈, 년, 산의 놈, 계집년이 아니라 모두 님, 하늘님인 것입니다. 동학에서는 그렇게 주인이 된 사람이 이끌었던 남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러려는 의지를 이제 인내천에 반하는 것이죠. 동학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존귀하다라고 불교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은 다 열등하니까 내가 죽고 나더라도 사찰에 불상을 세우고 나를 모셔라. 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내가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모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당신이 부처가 되면 안 될까? 여보, 당신 부처 좀 돼주쇼. 이런 부탁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쓰고 해서 끝낸다라면 불린 문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자를 내 앞에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내 안에 하느님이 있다. 나도 하느님이 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안에 하느님, 나를 하느님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은요,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 따윈 네가 무슨 하느님이 될 수가 있어. 뭔 소리란 말이야. 그러시면서 알 수 없는 정인세계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죠. 속상합니다. 참으로. 올바른 길, 팔정로라고 하죠. 나도 님이 되고 남들도 님이 되게 하는 길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불교보다는 먼저 나온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트집 잡지 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판단이니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라면은 안 돼가 아니다. 나만 지켰으니 우월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 말을 듣고 쫓아가는데 그 사람의 말을 경전으로 만들어서 듣고 살아야지. 뭐 이런 결심. 사람들 말만 듣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외우고 잘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올바른 생각, 니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말해라. 나는 불교이고 기독교 성경과 또 같고 자기만의 이제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넌 무식해, 너도 무식해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화두를 못 풉니다. 성경도 화두라는 것이고 경전도 화두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봉이 김선달 같은 이제 봉이 김선달은 굉장히 테크니션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대동강물을 말로써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니션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처럼 중국에도 이제 너무 수레를 잘 만드는 수레 전문가가 있었어요. 해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수레를 잘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을 했냐면은 첫 번째로는 그 수레를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체. 이 해중은 테크닉이 얼마나 좋았는지 수레바퀴의 살을 200개씩 50개, 100개는 기본이고 200개씩 살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봉이 김선달만큼이나 우리나라의 장영실의 손재주에 비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해중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수레를 하나하나씩 해체했던 이유, 해체는 쉽지가 않아요. 해체는 처음에 다 기존에 있던 형태를 다 흐트러뜨려 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체는 그 비싼 당시에 수레를, 그래서 한 스님이 물어봤어요. 이 해중이라는 이 테크니션, 이 좋은 수레 바퀴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쇼, 당신 뭘 보여주려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우리의 이제 알매 수준에서는 이게 화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민해서 풀고 생각을 하고 풀어내고, 이 해중이라는 사람은 뭘 보여주려고 그랬을까? 인연이 모여져서 작동을 한다. 바퀴가 없어도 못 움직이는 게 수레일 것이고, 이 바퀴에서는 축이 없어도 움직이지를 못할 것이고, 이것들이 모두 다 화합을 해야, 이 조건들이 다 합쳐져야 나온다 라는 것을 이 해중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뭐 짧은 말씀입니다. 스타르트가 이런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작동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화합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다.
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거기에 내 말만 있고 나는 살아있지 않단다. 이런 화두를 던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쓴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것도 아닌 것이고, 어떤 한 사람이 청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성과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용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인 이익과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남이 돼버리는 것이죠. 인연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인연으로 이 책을 썼는지 한문경전의 첫 구절이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인연으로 나는 이 말을 만들고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청원을 했고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 어떠한 사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쓴 논설을 읽어보고 나 혼자 써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 혼자라면은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고 맺어질 수도 없는 인연들. 지금 정치도 그렇죠. 종교도 그렇고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혼동 속에서 함께 해중이 바퀴의 테크니션이자 아티스트가 된 것처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 개인을 앞세우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생각을 해보여 나아가면서 인연이 모여져서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고민을 하고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두의 인연이 모아져서 작동을 한다. 술에는 바퀴가 없어도 못 움직이고 그 바퀴는 축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모두가 다 화합을 해야 이 조건들이 다 합쳐져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먼저 짧게 드리고 정치 철학의 한 꼭지 부분의 얘기를 좀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그것이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북한 정권을 이제 주적으로 여기고 북한 이권을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묻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체 의원들에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서로 나와서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일성 개새끼 란 말을 한 번은 하셔야 한다 라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못하니까 맨날 공격을 받고 종북 세력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북한을 편들인 게 통일은 통일이죠. 기본적으로 북한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지 북한 자체를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종북 잡발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면 되지 않냐. 그냥 이대로 놔둬라 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공포감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한다.
무조건 북한이 나쁘다라는 편을 드는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소리로 몰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제 말할 때 사실에 대해 정말 정의로운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이제 선택이 후손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사실을 각자의 판단으로 이제 남겨두는 것이죠. 저는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핵 개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핵을 없애야 꼭 하나요? 핵이 있다고 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우리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핵 개발을 왜 자처해서 포기를 하는지 솔직한 얘기로 핵 있으면 좋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넘어서서. 군사적으로 저는 태극기 부대들이 가끔 웃긴 게요. 미국 성조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미국 미사일 거리 제한을 걸자 실제적으로 미국과 척을 지고 미국과 이제 수교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합니다. 박정희는 사실상 미국을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의 슬픈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단이 됐는지 이게 정치적으로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압도적인 이제 무력을 갖춘 점령자가 우리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이 점령자는 다른 지역 사람으로 당연히 점령한 지역의 말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통역관이 필요하겠죠. 점령자는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소통을 하기 위해 이 땅의 언어를 해석해줄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으면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으니까요. 점령자의 문화와 점령된 곳의 문화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통역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령자의 의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점령자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할 통역관이 꼭 필요로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통역관이라고 불리게 되고 그 일을 통역관은 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통역관에게는 묘한 권력이 주어졌어요. 당시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역관은 자신들과 같은 지역의 일원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강제로 점령한 점령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지역의 주민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똑같아 보입니다. 이 점령자 입장에서는요. 이곳은 지배하러 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통역관은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옹호하는 사람으로 꼭 보여야 합니다. 이중 삼중의 줄다리기를 타는 것입니다. 통역관은 권력의 통역을, 새로운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런 과정이 신식민지 시대의 패턴인 것입니다. 식민지 주민 중 한 명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기다리던 그날
광복절입니다. 광복입니다. 한반도가 해방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36년의 서러움을 털어내고 일어나고 아주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시내는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시내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8월 16일 여운형이 총독부에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기 위한 서대문 형구소에서 1100명의 이제 서류를 낸 다음에 풀려났어요. 1100명이. 서울 시민들은 그때서야 해방을 체감했고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해방에 환호하면서 거리에 나와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들은 모두 8월 15일이 아닌 8월 16일 이후 촬영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을 하지만 축하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통역관 노릇을 한 사람들, 흔히 친일파라 기억될 그들은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어의 시대가 가고 러시아어, 영어의 시대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모르긴 해도 통역을 통해 권력을 구가하려던 사람들은 누가 행사할지에 대해 굉장한 촉을 세웠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나팔수들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알고 있는 그날은 8월 14일과 같이 조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요. 타이로 합병된 날과 같이 타이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한 주체로 해방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해방의 객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가 우려했던 것처럼 선전들의 혁명에만 익숙한 조상들이었었던 셈이었던 것이죠. 조선 왕조의 상전을 일본 제국주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일본이 자리를 이제 비우게 되었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자기들의 상전이 될 것인지를 꼽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누가 자기들을 이끌어줄 상전이 될 것인지를 손꼽고 있었어요. 참, 왜 슬픈 예감은 이렇게 하나도 틀리지 않을까요? 일본을 대신해 점령군이 추가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 소련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어 미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와중에서도 여운형이 인민위원회를 토대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계속 발족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군정, 소련군정, 외세에 의한 독재, 군사독재. 여운형은 마지막 저항을 해봐요. 그래도 여운형 씨는 했어요. 결국 한반도는 자신들을 지배했던 늑대가 떠나자마자 호랑이 2마리를 주인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굴욕을 겪게 됐던 것입니다. 한반도는 그 누구도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폭력 수단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해방되는 즉시 지식인, 시민 할 것 없이 모두 모여서 경제제도나 정치제도에 대해 논하는 것이 무시가 되었어요. 지쳤다고 무시했고 괄시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민중들은 일본들이 두고 간 무기를 신속하게 챙겨서 활용해 무장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군을 막아내고 미군을
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두 나라가 한반도를 떠났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서로 저항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제된 양처럼 보여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만하게 보여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을 이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실제로 조선 점령군은 한일 무장투쟁을 선도했던 조선의용군이 이북으로 그러니까 소련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냈고, 미군 점령군은 광복군이 이남으로 들어오는 것을 실제로 막아냈어요. 우리의 힘으로. 김구등 임시정부 간부들은 개인 자격으로 11월 23일 날 서울에 그때 돼서 돌아옵니다. 3.1절이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 어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만세를 부르고 외치고 거기서 꽃을 피우는 피 흘리며 죽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아름다웠었던 것이지, 김구등이 이끄는 임시정부 간부들이 이끌어서 선언문을 발표해서 아름다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화로에서 빼갈 먹고 11월 23일 날 각자 돌아왔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우리 민중에게는 폭력 수단이 없었어요. 당시에. 무력한 지식인들의 입들만, 무력한 지식인들이 이빨만 깠어요.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죠. 무력한 지식인, 유시민, 무력한 지식인, 조국, 무력하게 지식도 없으면서 이빨만 까는 박시영, 김어준, 새날, 그 밖에 기타 등등. 그들의 이빨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이 그때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채호가 말했어요. 아래로부터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아래로부터의 독립이, 아래로부터의 혁명. 그는 여기까지만 말했거든요. 저는 이어서 말할게요. 위로부터 혁명이나 위로부터의 독립만 남는 것이다. 안 그래요? 아래로부터 혁명을 하고 아래로부터의 독립만을 말했잖아요. 우리는 분명 아래로부터 혁명을 이뤄냈고 아래로부터의 독립을 외쳤어요. 근데 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안 움직여주고 대통령이 안 움직이지니 위로부터의 혁명이나 위로부터의 독립만이 이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채호의 말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때 또 통역간 노릇을 누가 하느냐의 치열한 게임이 우리 사이에서는 당시에 벌어졌어요. 상부의 간택이 아니어도 몸값만 올려도 됩니다. 출마안에서 몸값을 올려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빨로 씨부리면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면서 몸값만 부풀리는 사람도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측에서 중요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순간 자신들의 존재감을 영위할 수 있게 되니까 몸값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한다고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북의 경우는 제 후보로 연부한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 모두 러시아어에 능통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소련과 함께 입국한 허가야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소련 군함을 타고 원신항에서 내린 김일성이 등장합니다. 허가이와 김일성이 등장합니다. 러시아 대표 통역관. 스탈린은 반면에 김일성을 단독으로 지명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빨치산 경험을 아주 높게 쳐줬거든요.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허가이보다. 이때 미군의 통역은 한 명을 선택을 해요. 미국은. 프리스턴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미국인 아내를 둔 리승만. 이 리승만은 당시에 메가더에게 자필로 편지를 씁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김구나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편지를 써서 등기속달 보내야 합니다. 뭐라고 썼냐? 한반도에 소련 미군의 공통점령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이 공동점령의 통치를 반대한다. 하지만 미국의 단독 점령은 환영한다. 라는 글을 써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누구한테? 메가더한테. 이승만의 편지를 받은 메가더는 쾌재를 부릅니다. 아주. 미국의 이익을 대변할 통역관이 한눈에 자발적으로 손수 입성해 줬으며 그에 따른 메가더 한눈에 픽업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김일성, 이승만, 소련, 미국 공식 통역관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점령국의 언어와 점령군의 논리를 잘 알고 정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개인사가 둘 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점령자의 주민에게는 독립투사로 이 두 사람이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면은 그래야 점령국으로서 자신들을 이제 떠난 뒤에도 자신들이 선정한 통역관이 주민들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권력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없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트렌드는요. 식민지 체계의 해체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식민지를 승전의 대가로 영국, 프랑스, 소련, 미국에 나누어 이제 가질 수는 없었어요. 대신에 그들은 점령지의 통역관을 자기 나라 체제의 우호적인 권력자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역사를 다루는 많은 학자들은 1945년 12월 16일에서 26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모스크바 삼성회의라고 불리는 회담을 주목합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회담을 굉장히 주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탈린이 8월 8일 이북을 점령한 후 9월 9일 통역관 김일성을 수입했죠. 미국 시장 자본주의 체제 제도 9월 8일 이남을 점령한 후 10월 16일 통역관 이승만을 수입해 놓은 미국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스탈린을 대일본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동아시아의 이제 지정학적 이익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에게. 당시 미국이나 소련에게는 일본의 항복 뒤에 한반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도 없었고 한반도는 있는 나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 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그래서 미국의 제안으로 이때 이제 38선 분할이 결정된 일반 명령
제1호가 중요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스크바 삼성회의의 쟁점은 한반도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패전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제 주도권을 인정을 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에서의 소련의 패권 인정이 핵심의 이제 주요 쟁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원자력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합의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합의사항에 이제 한 구석으로 보면은 한반도에 관련 합의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이때 정치 1번지였던 서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동아일보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소련을 신탁 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는 자극적인 카피의 기사 내용이 동아일보라는 제호 바로 옆에 일면 탑 기사로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소련은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다. 이런 자극적인 카피입니다. 아주 자극적으로 보이기 쉬운 위치, 동아일보라는 제호 바로 옆에 일면 탑 상단 부분에 인쇄가 돼서 뿌려집니다.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기자나 데스크는 정말 아주 놀라운 능력을 이때부터 가진 것으로 보여져요. 동아일보에 온 우주의 기운이 다 모여서 그랬나? 이런 궁금증이 사실 한편으로 드네요. 이 기사는 완전히 허위 보도였어요, 사실. 이때부터 허위 보도. 말이 좋아 오보였던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의심스러울 정도의 날조되고 왜곡된 기사라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3국 외상회담을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해 가고 있었어요. 즉, 번즈미 국무부 장관은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을 받았는데도 삼국 간에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불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서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이 있습니다. 소련은 남북 양 지역을 일괄할 일국 신탁통치를 주장하여 38도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라고 조선일보는 1945년 12월 27일 날 이렇게 잊지도 않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우주의 온 기운이 다 동아일보에 모였나봐요. 1945년도부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945년 전후 한반도 신탁통치를 일관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 측이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얄타 회담이 열렸던 1945년 2월 9일 루즈벨트는 스탈린과의 독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만남에서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한반도 신탁통치를 20년에서 30년 정도로 하자라고만 제안을 합니다.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에 관련해 스탈린은 항상 루즈벨트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이었어요. 그의 감심사는 동아시아보다는 동유럽에 가 있었어요. 스탈린은. 모스크바 3장 회의의 선언문에는 신탁통치 기간을 5년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소련 측에서 20에서 30년 신탁 통치를 지나치게 길다고 반론을 제기했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탈린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는 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동아일보는 이때도 얘기를 해요. 카이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943년 11월 27일 날 발표한 이 선언에서 동아일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조선은 국민투표로 정부의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구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나왔다 그랬죠? 45년 12월 27일 날 투표로 결정한다. 그 대신 다음과 같은 구절이 선언문에 등장을 합니다.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독립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을 쓰고 발표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국민투표니 즉시 독립이니 하는 얘기 자체가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적당한 과정이라는 적당한 과정, 적당한 협의, 이 구절은 신탁 통치를 암시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동아일보의 오보, 아니 날조에 가까운 날조의 기사, 왜 중요할까요? 이 기사가 서울 정치판, 나아가 38선 이남 전체에 묘한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6년간 식민지로 전락했던 우리에게 해방은 바로 독립이라는 공식은 자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신탁 통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라는 것은 신탁은 찬탁이고 독립을 부정하게 돼버리는 것이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은 독립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반탁, 독립 긍정이나 찬탁, 독립 부정이나 이런 도식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대립에 대해서는. 그러나 동아일보는 여기에서 소련이 찬탁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반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꿔서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 주요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반탁은 친자본주의라는 도식과 찬탁, 친공산주의라는 도식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왜 두 도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 동아일보는 왜 미국의 편을 들었을까? 이 두 도식을 한번 합해봐요. 우리가 반탁, 친미, 반공이 됩니다. 합쳐봐요. 그냥 이 도식을 합쳐보자라는 것이에요. 반탁은 친미가 되고 친미는 반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도까지 아직도 보수 기득권 세력이 이용하는 색깔로는 바로 이 동아일보의 날조된 기사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2024년 17년에 이어서 박근혜 탄핵에 이어서부터 2024년까지도 이어져서 색깔론의 계보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학을 갖고 있는 동아일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미군 정측도 혹은 남한 통역관 이승만도 쾌재를 부를 만한 오보입니다. 손대지 않고 코푼 셈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우리의 독립을 긍정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를 독립한다라고 말하는 옹호해줬던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소련은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적, 빨갱이, 공산당, 무서운 세력으로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사실 모스크바 3상회의에 당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소련군이 있었고 남한에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이미 진주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탁운동을 하든 친탁운동을 하든 신탁 통지를 하느냐 마느냐 전적으로 미국이나 소련의 결정에 의해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미 이질적인 두 가지 권력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는 국유라는 개념으로 상징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사유라는 상징으로 시장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온 셈이 된 것입니다. 이 두 이질적인 경제 시스템이 하나로 묶어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 즉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출발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국유와 사유가 결합할 수 있을까요? 사유를 부정하는 것이 국유이고 국유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사유가 되니까요. 당연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946년 3월 20일 날 시작된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7월에 파국으로 끝나게 됩니다. 냉전을 눈앞에 두고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소련은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패권을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소련이 일본과 태평양을 공격하는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유세가 되는 것이었고, 소련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공격하는 전초 기지가 될 만한 위험이 있는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정학적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통역관들의 노름에 놀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남북 사이에서 통역의 권리를, 그러니까 통역이라는 권력을 누리는 통역관, 낙점된 두 사람 이승만과 김일성으로 되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절되는 순간 한반도의 두 정치체계가 다시 들어오죠. 기정사실이 되죠. 이 두 통역관이 각각 북한과 남한의 최고 권력자로 이제 습격이 되는 절차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같은 해 9월 9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내각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발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38선이 나눠졌다라는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38선이 나눠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북한이 침범해서 38선이 나눠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핵심 정책은 김정일 정권이 북한으로 들어가기 직전 소련군의 정책이었던 것이고, 이승만 정권이 남한에 들어가기 직전 미군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로서 큰 권력자에 대한 앙탈이었다고 할지라도 김일성이나 이승만은 모두 이제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점령자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지해서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게 된 권력의 뿌리를 통역관에서 찾아야 되고 통역관에서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주체적이고 미래주의적인 것을 포장해왔던 김일성이나 이승만의 앙탈은 소련이나 미국이 현재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망각하고 과거 통역관을 대하듯이 자신들을 대할 때만 발생했던, 자신들끼리만 발생했던 것이에요. 이들의 앙탈은. 그러니까 제발 과거 통역관은 잊어달라. 비록 당신의 말을 계속 듣고 있겠다. 하지만 이제 나 권력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소련과 미국의 이승만과 김일성은 이런 투정과 앙탈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와 미국을 표방하는 시장 자본주의 주체 체제, 핵심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두 사람은 수행을 하죠.
북한의 어떤 지도자도 참여하지 않는 채 소련에서 소련 헌법을 본다. 194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헌법 초안의 일부는 스탈린이 직접 집필을 할 정도로 애정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북한 헌법을 보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염려에 두고는 있지만 한반도의 현실이 나름 반영은 되어 있어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관철하기에는 한반도의 경제시장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몇 가지 산업시설이라고 나오는 생산물을 제외하고는 농업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곡식들이 다 전부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국유나 협동조합의 소유 이외에는 개인의 소유도 인정한다라는 조목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정 정도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을 해야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라는 도식적인 생각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남한의 재헌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것은 1948년 북한 헌법의 제1장인 근본 원칙에서는 스탈린이 북한이 어떤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보여준 10가지 주목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회의를 거쳐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 울라불라 나가고요. 4조 일체 주권기관으로의 대의원은 선거자 앞에서 자기 사업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다다다닥 이어집니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산수단은 국가협동단체 또는 개인 자연인이나 개인 법인의 소유이다. 전 일본국가 일본인 또는 친일 자본 분재 일체 소유는 국가의 소유이다. 이렇게 해서 10조까지 나갑니다. 10조는 국내의 일체 경제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인민의 이익에 합리적이라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유일한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하며 그 계획에 의하여 국내 경제, 문화, 부흥 발전을 지향한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를 근간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 부분을 이에 참여하게 한다. 근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론적으로나마 민중들에게 자신들이 뽑은 대표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4번째 조항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드렸죠? 대의원 선거자 앞에 자기 사업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일제 주권기관의 대의원, 인민위원회나 최고인민위원회의 구성뿐만 아니라 내각수상, 기밀성마저 현실적으로 소환 가능하다라면 북한 헌법은 완전히 직접 민주주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불행히도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환에 되어 수청되었지만 오직 한 사람, 김일성만은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었다. 대표 소환제의 수청수단을 먼저 이용했던 것도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탈린이 살아남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작은 스탈린은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작은 스탈린이 김일성인데 은밀한 독재마저 싫었던 것인지 김일성 정권은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꿉니다. 대표 소환제를 포함한 소비에트 전통 자치 헌법 차원을 아주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이때 이제 스탈린은 자기를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관뚜껑 열고 나와야죠, 이때는. 왜냐면 김일성이가 자기가 써줬던 거를 서문을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거든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다 바꿔버렸어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헌법을 만든 것이 캥겼던 것인지 새로운 헌법에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사회주의가 아니지만 사회주의라고 보자고 강변하는 치졸함을 내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도둑이 재발을 저린 거죠, 김일성이가. 하여튼 잠깐 옆길로 샜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마련한 일반 원칙을 보면은 독점 자본주의 체계를 이식시키겠다라는 스탈린의 꿈은 겸손하게 까여 보입니다. 아주 웃기는 짬뽕인 거죠, 한마디로. 자, 이제 북한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너무나 웃긴 거.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임시정부 공보로 제72호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1919년 발족한 뒤에 헌법을 고민했던 역량을 이제 집대성했는데요. 그러니까 헌법기초위원들은 1919년 이후 헌법에 대한 임시정부의 집요한 고민을 계승했었어요.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전문을 읽기 조금 쉽게 입문해 볼게요, 한번.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빛나는 혁명의 원동력이며 새로운 세계의 개벽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 이 민족 전체 전제 정치를 전복하고 5,000년 지속된 군주 정치의 낡은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 제도를 건립하고 사회 계급을 없애는 첫걸음의 시작이다. 임시정부는 1933년 4월에 대외선언을 발표하고 삼균이라는 건국원칙을 천명했다. 보통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치 권리를 균등하게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경제 권리를 균등하게 하고 공교육을 통해 학습 권리를 균등하게 하고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이것을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 계급이 바로 소멸할 것이고 소수 민족은 몰락을 면할 것이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게 될 것이고 같은 민족과 이민족에 대해서도 이 또한 이렇게 한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전문의 내용입니다. 전문은 1919년 3월 1일에 사회계급을 없애자라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주민처럼 완고한 계급관계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을 통해 일본과 우리는 동등하다라고 총독부 그러니까 공권력과 우리는 대등하다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은 계급 자체를 부정했다라고 또 볼 수 있는 해석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했던 조소왕, 사회계급을 없애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일종의 한국판 사회주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 유명한 삼균주의이죠. 선거제도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정치권을 인정해야 하고 생산수단을 국가 소유에서 특정인의 생산수단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 세습에 의한
신분 고착을 막기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최소한 1941년 상해 임시정부는 분명히 사회주의의 경향을 띠고 있었어요. 신채호가 이미 간파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의 시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억압체계의 맨 얼굴을 드러냈던 셈입니다. 같은 민족 중 누군가가 군주나 상전 노릇을 하고 있을 때는 몰랐던 것이 백일하에 드러냈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의 자리. 또 신채호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신채호 선생님의 표현을 빌려보자 합니다. 많이 나오시죠? 제가 제일 좋아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독립운동 같이 하셨거든요. 상전의 자리에 같은 민족이 오든 이민족이 오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핵심은 산전이란 형식이 존재한다는 억압이 발생한다라는 것이다. 참 통찰력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뉘어지고 정치학적으로 진보 보수가 나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 철학적으로 시작하는 한 꼭지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워밍업이지만 간단하지 않고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안 되고. 그러니 민주당은 이제 북한 정권을 주적으로 여기고 북한 인권을 문제에 대놓고 비판을 못해서 공격만 받지 마시고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니 국민의힘이 미국을 편들게 되면 그게 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리고 민주당을 가볍게 털고 나가세요. 김일성 개새끼라고. 그러면은 보수 세력도 민주당으로 다 넘어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김일성 개새끼라는 말을 못하세요. 김일성 개새끼. 그리고 곽상원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저 또한 궁금해하고 저는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 기권표에 대해서 실망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지치지 않을 것 같아요. 힘은 작지만 제가 그래도 곽상원 의원님 통역관 한다고 나섰잖아요. 곽상원 의원님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 나오고 그러는 거 너무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실 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뭐가 이건 잘못이 되어 한참 잘못된 거다. 하여튼 하면서 오늘 묵직한 내용이었지만요. 정치 철학 부분의 한 꼭지 부분 다뤘고요. 다음 부분까지 또 이어서 이제 구경꾼이 될 것인가에 대해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이외에 기초인력 군정 작용에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군정 작용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의 행사, 국방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 등을
민주적 통제를 거쳐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민의 원칙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군사에 대한 최고 결정권자이어야 하고, 군은 문민에 의한 국가 정책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에 대한 사항도 문민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86조 제3항, 제87조 제4항에서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 국무회 죄송합니다. 위원으로 임명될 수가 없다라고 하여 문민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60조 제2항은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 행사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게 되어 있고, 제89조에는 군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제82조에는 대통령의 군사에 대한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문서화 남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국군 통수권의 행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등에 의한 동의권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교에 대한 파견, 외국 군대에 대한 대한민국 영역의 내의 주류에 대해서도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명이니 저항이니 개소리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74조 1항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군을 통수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 국회 동의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쳤습니까? 문서화 남겼습니까?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문서화 남겼습니까? 대통령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밑에 하부 조직들도 문서화 남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무의회를 열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대통령은 국법상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문서를 남겨야 되고, 대통령 이외의 모든 산하 기관들도 문서화 남겨야 하는 것이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에 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까지입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국군을 통수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과정을 거칠 때, 문서화하면서 거칠 때에도 군사에 대한 중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헌법상 군사에 대한 규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기본권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 안전 보장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이 간접적이긴 하나 군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헌법 제39조 2항에서 말하고 있고, 37조 2항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 강경선 교수님, 국군조직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해서 발표문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한 부분 꼭지를 따서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다. 물론 전투 시 지휘권은 단위 부대에 부여되어 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국방부는 군정과 군령의 업무를 계획, 조정 및 통제하는 군정, 군령, 통합 기구이다. 보통은 국방부 내국은 국방 자원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군정을 담당하고 합참은 군사력 운용이라는 군령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집행기구는 이원화되어 있다. 군정 집행은 각 군 본부가 담당하고 군령 집행은 별도의 통합사령부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합참은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좌 업무 이외에 별도의 군령 집행 업무를 하고 있다. 이게 왜 이때 발표문을 발표하셨냐면은 당시에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권력 제한 규범에 의한 헌법 개념에 대해서 권력분리 원칙을 이용해서 문민 통제의 원리, 군사조직법, 헌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신 것입니다. 헌법 학자시니까요. 우리 헌법상의 원칙들, 즉 상하 기관과 직급 사이의 권력 분립 원리, 문민 통제의 원리, 군정, 군령 일원주의 모두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방부 장관의 군령에 대한 자문역을 맡은 그 어떤 기구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것이 합동참모의장이 되어야 한다라면은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의 자문을 받아 국방부 장관의 명령으로 합참의장이 아닌 그 누구를 각군 참모총장 혹은 작전사령관 지휘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합참의장을 현재와 같이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군령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두고자 한다면 국방부 장관을 위한 별도의 군령 자문 기관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합참의장은 현재의 헌법이 예정하는 합참의장 기구가 아니게 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합동참모의장과 관련한 국군조직법의 권한 여부 규정은 일정한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이 본래적 그 기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까지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군령권이 없는 듯이 읽힌다. 국군조직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된 군령권은 즉각 합참의장에게 부여된 것으로 국군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데 보좌한 자가 다시 명을 받아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방부 장관의 군령 행사에 대한 자문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 것인가?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합참의장이 장관에 대한 자문력과 집행력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이다. 자문력은 국방부 장관과 한몸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장관이 내린 결정이 군령이 되어 그것이 어떤 지휘관에게 전달되어 작전이 행해져야 하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은 형식상의 군령권자에도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합참의장이 군령권에 대한 자문과 집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대통령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군 통수 체계에 허점이 생긴다. 대통령은 군사에 대한 행정과 명령을 국방부 장관에게 맡기게 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그 기능이 군령에 관해 집중되는 형세를 보인다. 이것은 우리 헌법상의 원칙들, 즉 상하기관과 직급 사이의 권력분리, 문민통제 원리, 군정, 군령 일원주의 모두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까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도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을 무시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권을. 한 개인의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고, 정신전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도 대통령이나 그에 따른 부여된 군 통수권의 실질적인 존중을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 규율할 만한 권한, 대통령한테 위임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실제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기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군 복무라 함은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포괄임법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 자체로서 위헌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두 말에도 숨 쉬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서 말을 하고 어디서 변명을 합니까? 또 진술 분석 한번 들어가 봐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마디 한마디씩? 또박또박? 그리고 다 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을 안 하시는 것인지, 정말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인지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참나, 대통령 법률 거부권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국회가 의결해서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의를 가질 때 대통령은 이것을 국회에 제의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요, 미 연방 헌법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대통령 법률 거부권 해결 방법을 정말 모르셔서들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 통제의 권력을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제껴두고 접어두자라는 것입니다.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원들은 나서지 않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 똑똑하더만. 다들 잘났다고 법 알고 다 그런다면서 왜 떠들면서 왜 이런 거 하나도 제결을 해드리지 못해요? 법률안 거부권이 만들었으면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통제도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국회의 재의결 결과 국회의장의 법률안 공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제2에 회부할 수 있어요. 그 제2에 회부한 후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만 찬성하면 의결됨으로써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4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확정된 법률을 아무리 거부했어도 이렇게 상정해서 통과된 법률은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의 입을 빌려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국회의원님들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해결 방법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률안이 왜 없겠습니까?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죠. 똑똑하다면서 사법연수원 나왔다며? 이것도 하나 몰라? 그러면서 녹을 먹어? 다들 돈 나한테 갖고 와. 내가 해결해 주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아직까지도. 수박 의원들 밀어냈더니 엉덩이 무거운 민주당 의원들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척하고? 똑바로 하세요. 법률안 거부를 행사했어요. 그 법률안 거부에 대해서 제2 회부할 수 있어요.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민주당 180석이에요. 그 의원의 3분의 2만 찬성하면 법률안 공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 법률안에 대해서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죠. 국회의장이 입을 빌려서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불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따박따박. 어디서 개수작이야 지금.